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화도에서 흉사를 맞으면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평소와 같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내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 씻고 TV를 보는데도 안절부절 못하며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나는 아내에게 무슨 일이냐고, 나한테 할 말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내가 친구 은숙이와 함께 용안 무당이 있다고 해서 같이 갔다고 했다. 아내는 점괘를 다 보고 나오려는데 무당이 너희 어머니 얼마 전에 가슴 아파서 입원했지?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실제로 한 달 전에 장모님은 협심증으로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해 있으셨다. 그리고 그 무당은 말을 이어갔다. 너희 어머니한테 백호살이 들었어. 흉살 중에 흉살이야. 근데 하필 네가 상문살이 들었어. 어머니한테 잘해. 너 그러다 상복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너무 찜찜해서 아내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는데 그 무당이 다시 말을 했다. 사람 하나 살리려고 그러는 거라며 복채 안 받을 거니까 앉으라고. 그렇게 무당은 흉사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1년 동안 가족 모두 결혼식, 장례식에 절대 부정타니 절대 가지 말라고 했다. 정 가야 한다면 팥과 소금을 가져야 하고 집에 오면 꽃게 같은 음식을 꼭 먹어야 된다고 했다. 그렇게 해야만 상갓집에서 붙은 귀신을 떼어낼 수 있다며 얘기를 해주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무당이 한 가지 더 말해줬는데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어머니와 바다 건너 섬에서 하룻밤 자고 오라는 신신당부였다. 만약 1년 동안 어머니한테 귀신이 몸에 붙어도 바다를 건너가면 힘이 약해진 귀신을 떼어낼 수 있다는 게 무당의 말이었다. 그래서 1년 내내 가족들은 결혼식과 장례식을 될 수 있으면 피했으며 꼭 가야 한다면 팥과 소금을 가져갔다. 문제는 꽃게였는데 우여곡절 끝에 24시간 해물순두부집을 찾았다. 해물순두부에 있는 꽃게를 먹고 짬뽕 안에 든 꽃게까지 먹었다. 그걸 먹으면서 어떻게든 1년 동안 해결을 해 나가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1월이 되었다. 그런데 아내가 다시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말하길. 그 무당이 어머니를 데리고 바다 건너 섬에 갔다 오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을 했다. 그래서 서울에서 가까우면서 바다 건너에 있는 강화도 펜션에서 하루 자고 오기로 했다. 막상 강화도에 오니 날씨도 너무 좋고 바다도 보니 기분도 좋았다. 저녁이 되면서 회무침과 돌게장 정식을 다 같이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는 중 딸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장모님과 같이 화장실에 갔다. 그렇게 장모님이 화장실에 다녀오셨는데 뭔가 이상했다. 엄마 눈이 왜 그래? 내 눈이 어때서? 화장실에 다녀온 장모님을 보니 왼쪽 눈 흰자가 안 보일 정도로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주말이라 근처 병원은 다 문을 닫는 바람에 다시 바다를 건너서 급히 병원으로 왔다. 의사는 재채기를 심하게 하거나 고혈압이 심한 그럴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장모님은 아무런 증세가 없으셨던 분이다. 엄마, 화장실에서 무슨 일 없었어? 아내가 물었다. 이상한 일은 없었는데 이상한 사람은 봤어. 아니 덩치 큰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몸을 흔들흔들거리면서 오고 있는 거야. 얼굴을 봤더니 괴상하게 립스틱을 바른 채 나를 보면서 히익거리며 웃는 거야. 그리고 다시 화장실에 나왔지. 그렇게 다시 강화도로 돌아온 우리 가족들은 잠에 들었다. 그러나 아내는 잠을 자지 않은 채 그 여자에 대해서 궁금해했다. 엄마가 본 그 여자 누굴까? 술 취한 여자겠지라고 생각하며 잠을 청해보지만 뭔가 찝찝한 마음은 여전했다. 그래서인지 그날 생전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다. 며칠 후 다행히도 장모님의 눈은 멀쩡해지셨다. 얼마 후 퇴근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로부터 외숙모가 돌아가셨다며 같이 장례식장에 가자고 전화가 걸려왔다. 그 말을 듣고 퇴근하자마자 아버지를 태워서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그날 아버지는 취하시도록 술을 드셨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네 집에서 잠을 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술 취한 아버지를 모시고 차를 타고선 일산에 있는 아파트에 도착한 시간은 1시였다. 취한 아버지를 모셔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는데 어떤 여자가 머리를 늘어뜨리고 엘리베이터 벽에 서 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버튼도 누르지 않은 채 서 있는 것이었다.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서 들어가는데 그 여자가 뒤따라 들어왔다. 그러더니 엘리베이터 문 쪽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때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났다. 장례식장에 팥과 소금을 안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재빨리 1층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곧바로 그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갔다. 팥은 없었는데 다행히 소금이 있었다.
소금을 사서 몸에 뿌린 후 내 몸에도 뿌렸다. 그랬더니 그나마 마음에 안정이 찾아왔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발길을 옮겨 엘리베이터를 타러 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는데 아직도 엘리베이터에 그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선 이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다. 멘붕이 와서 어떻게 하나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셔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너무 무서워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18층 버튼을 눌렀다. 너무 무서웠지만 귀신인지 사람인지 봐야겠다는 생각에 여자를 쳐다보려고 하는데 거울에서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거울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여자가 계속 웃고 있었는데 립스틱을 마구 칠하면서 웃고 있었다. 장모님이 강화도에서 본 여자와 똑같은 생김새였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소금을 떨어뜨렸다. 그러자 그 여자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서 13층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는 13층 문이 열리고 그 여자가 내리는 동안 숨죽이고 쳐다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륵 닫히던 그 순간 갑자기 뒤돌아보더니 내 왼쪽 눈을 가리키면서 미친 듯이 웃고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13층에 여자 내리는 거 봤어요? 라고 물어봤다. 무슨 여자? 그 층엔 노부부가 살아. 아들 내외는 해외 가서 젊은 여자가 올 리가 없어. 그리고 얼마 후 13층 노부부의 할아버지가 풍에 걸리셨다는 얘기를 들었다. 병마를 옮기는 사료였을까? 그리고 다들 궁금해하는 꽃게는 빨갛고 뾰족하고 짠맛에게는 귀신을 쫓는다는 설이 있다. 과연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두 번째 이야기, 공수부대. 우리 부대는 낙하산을 이용해 기습 침투해서 적의 허리를 끊는 공수부대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낙하산 훈련을 진행하는데 그날도 마침 훈련을 하는 전날이었다. 훈련 전날에는 부식 창고가 남아있질 않는다. 과자, 컵라면, 초코빵, 건빵 등을 마구 먹는다. 왜냐하면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언제든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낙하 훈련이었기 때문에 무사안전을 기원하는 의미로 부대는 이런 전통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여느 때처럼 배가 터지도록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당신의 계급은 상병이어서 낙하 훈련 경험이 7회 이상이라는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첫 훈련 때보다 긴장되는 밤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자는데 가위에 눌리는 느낌이 들었다. 가위를 풀려고 발가락을 움직여봤는데 꼼짝도 하지 않았다. 슬며시 눈을 떴는데 관물대 위에 새하얀 정장, 새하얀 구두를 신고 하얀 중절모를 쓴 남자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래서 정말로 아이가 들어온 줄 알고 너 누구야?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라며 소리를 쳤다. 그러자 꼬마아이는 너 나 보여? 내가 보이는 거야? 라며 물어보았다. 내가 어떻게 들어왔냐고 하자 내일이면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계속 웃고 있었다. 그리고 잠에서 깼다. 꿈을 꾼 거였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다. 뒤숭숭한 마음에 담배를 피우려고 밖으로 나갔다. 불을 붙이려는 그 순간 다시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상하다 싶어서 주변을 봤더니 이번에는 새까만 정장에 까만 구두에 까만 중절모를 쓴 어린아이가 웃고 있었다. 너무 놀라서 담배를 떨어뜨리며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라고 물어봤더니 내일이면 알게 될 거야. 라며 계속 웃고 있었다. 그때 기상나팔 소리가 들렸다. 모든 게 다 꿈이었다. 깼다고 생각했던 것도 꿈속이었다. 기이한 꿈에 일어난 후에도 계속 찝찝한 느낌이 들었지만 훈련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후임 한 명이 잠을 잘 못 잤는지 계속 눈을 비비고 있었다. 나는 후임에게 왜 그런지 물었는데 후임이 사실 어젯밤 이상한 꿈을 꿨다면서 얘기하기 시작했다. 관물대 위에 하얀 정장에 하얀 구두, 하얀 중절모 쓴 꼬마아이가 앉아 있었는데 웃으면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나는 너무 놀라 하얀 정장 입은 꼬마라고. 혹시 까만 정장 입은 아이도 봤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후임이 어떻게 알았냐고 하는 게 아닌가. 여기에 너무 놀라서 그날 아침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른 채 멍했다. 왜 하필 이 꿈이 낙하산 훈련 전날 이런 꿈을 꿨는지 찝찝하고 이상했다. 복잡한 머릿속에 연병장에 집합을 했다. 곧 이어서 소대원의 낙하산과 군용 트럭 2대가 왔다. 트럭 한 대는 낙하산을 씌웠고 또 다른 트럭 한 대는 소대원들이 탔다. 출발하기 전에 소대원들끼리 하는 얘기를 듣게 된다. 하얀색 정장, 검은색 정장. 너도 봤다고.
이런 얘기들이 웅성웅성거렸다. 다들 목격한 듯이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다. 알고 보니 같은 침상에서 자는 9명의 소대원 모두가 똑같은 꿈을 꾼 것이다. 이제는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꿈으로 생각한 나는 행정과 보급을 담당하는 행정보급관님을 찾아가 말했다. 저희가 어제 이상한 꿈을 꿨는데 모두 같은 꿈을 꿨다고. 훈련을 받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는 거라 생각한 행보관님은 잔말 말고 트럭에 탑승하라며 말씀하셨다. 울며 겨자 먹기로 트럭에 탄 후 비행장으로 향했다. 모두 같은 꿈을 꾼 9명의 소대원들은 불안불안했다. 비행장으로 향하는 좁은 산길이 마치 죽으러 가는 것 같았다. 그렇게 5km쯤 이동했을 무렵 2대의 트럭이 멈춰섰다. 그리고 행보관이 달려오시더니 니네들 같은 꿈 꿨다고 했지? 일단 내려 다른 트럭 바꿔 타라. 행보관님은 낙하산을 실은 트럭과 바꿔 타게 했다. 트럭을 바꿔 탄 후 다시 출발했다. 그런데 그때 점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비가 오면 낙하 훈련이 취소된다. 그제서야 소대원들 모두 긴장이 풀렸는지 잡담도 하고 기분이 풀어졌다. 그때 방금 전까지 타고 있던 트럭이 시동이 꺼지고 바퀴가 헛돌면서 그대로 옆으로 쿵하하고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졌다. 실려있던 낙하산은 사방으로 떨어지고 나무에 걸려서 찢어졌다. 이 모든 상황에 너무 놀랐다. 만약 행보관님이 바꿔 타라고 지시하지 않았더라면 여기저기 튕겨져 나간 낙하산의 모습이 우리 소대원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 후 3일 뒤 휴가를 나와서 본가에서 잠을 자다가 깨 물을 마시러 나갔는데 거실 소파에서 그때 하얀 정장을 입은 아이가 또 앉아 있었다. 그 아이는 나를 쳐다보면서 해맑게 웃으며 거봐 내가 알게 된다고 했지? 이렇게 말했다. 결과를 알려주고 그 꼬마는 보이지 않았다. 19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사고 후 소대원들을 부른 행보관님은 군생활 30년 만에 이런 적 처음이라면서 꿈사고 관련 이야기는 전역할 때까지 함구해달라고 신신당부하셨다. 세 번째 이야기, 신축빌라. 때는 2002년, 약 20년 전 이야기다. 그 당시에는 취업준비생이었는데 운 좋게 금방 직장을 구할 수 있었다. 근데 집과 직장하고 거리가 멀어서 직장 근처 자취방을 찾고 있었다. 그래서 벼룩시장 같은 생활정보지에서 부동산 정보를 살펴보는데 마침 눈에 딱 들어온 문구가 보였다. 가평 신축 빌라 전세 3천만 원이 보였다. 당시 저 가격에는 매우 저렴했다. 계약을 하기에 모든 조건이 완벽해서 생각도 할 틈도 없이 바로 전화를 걸어 주인분과 약속을 잡고 신축 빌라를 찾아갔다. 중년 부부가 나오셔서 3층에 그 집을 보여주셨는데 넓고 깨끗한 거실에 완벽한 테라스에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집이었다. 그래도 확인할 겸 등기부 등본을 봤는데 입주 6개월 만에 집을 내놓으셨길래 왜 6개월 만에 나가시는 거냐고 물어봤다. 그러자 집주인은 당황하며 우리 부부가 해외로 발령이 나서 급하게 이사를 가는 거라고 대답했다.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고 고민할 것도 없이 속전속결 계약을 했다. 그렇게 이사를 와서 첫 자취의 설렘 가득으로 눈을 딱 감고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누가 이 시간에 이렇게 떠들지라고 생각하며 별대수롭지 않게 다시 잠에 들려고 하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신축 빌라의 1층, 2층에는 입주자가 없었다. 이 건물에는 나 혼자 있었다.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거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순간 밖에 누가 지나갔다. 히 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무서웠지만 확인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억지로 눈을 떠서 딱 봤는데 단발머리 소녀가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고 양손을 턱에 기대고 나를 보면서 웃고 있었다. 그대로 겁에 질린 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서서 내 앞으로 걸어왔다. 내가 재빨리 불을 켜니까 소녀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안정시키고 피곤해서 꿈을 꾼 거라고 생각하고 불을 켜둔 채 잠에 들었다. 다음날 집들이 때문에 친구들을 불렀다. 어제 일은 잊고선 친구들과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장이 열린 시장에 갔다가 눈에 토끼가 들어왔다. 너무 귀여웠다. 그래서 토끼 2마리를 사서 집에 와서 베란다에 두고 친구들과 맥주를 먹으면서 재미있는 밤을 보내다가 잠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다. 친구 중 한 명이 괜찮냐고 물어봤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토끼들 밥을 주기 위해 베란다로 나갔는데 토끼가 하룻밤 만에 2마리 모두 죽어 있었다. 그렇게 다들 토끼를 보고 있는데
아까 나한테 괜찮냐고 물어봤던 친구가 전날 밤 꿈을 얘기해 주었다. 어떤 단발머리 여자아이가 침대에서 양손을 턱에 기대고 웃으면서 너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누구냐고 물었더니 내가 함께 있는 게 싫다는 듯 밀치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 혹시 이 토끼도 걔가 죽인 거 아닐까? 네 옆에 있는 게 싫어서? 그 뒤로도 꿈에서 계속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다. 꿈에서 단발머리 여자아이가 자주 나타나 머리카락을 만져서 깨운다거나 발목을 잡는다든지. 어떤 날은 웃으면서 미친 듯이 거실을 뛰어다녔다. 그래서 나는 갈수록 더 정신이나 육체가 지치고 쇠약해졌다. 어느 날은 자다가 눈을 떴는데 너무나 술이 마시고 싶어서 냉장고에 가서 소주를 병째로 마셨다. 그때 엄청난 쾌감을 느꼈다. 원래 술을 잘 못 마시는데 술에 대한 갈증은 점점 커지고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게 됐다. 점점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되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하루하루 꾸역꾸역 힘든 날들을 버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시 꿈을 꾸게 되었다. 어두운 밤에 달빛이 비치는 강에 배 한 척이 떠 있는데 무엇인가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의지와 상관없이 발이 움직이면서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배 타지 마. 라는 소리가 들려 멍하니 있었는데 갑자기 방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 방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에서 깼다. 그런데 꿈에 들었던 방울 소리가 요동치고 상여 소리도 같이 들리며 점점 소리가 커졌다. 그런데 이제는 베란다 쪽에서 사람들이 웅성대는 소리가 들리며 가까이 오기 시작했다. 가위에 완전히 눌려버렸다. 몸도 안 움직여지고 눈도 안 떠지고 소리도 안 나와서 주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끝나는구나 생각을 하는 순간 갑자기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들려왔다. 빨리 문 좀 열어봐. 그 쾅쾅거리는 소리에 가위가 풀렸다. 온몸이 녹초가 되어서 힘겹게 현관문을 열었더니 창백한 얼굴로 친구가 찾아왔다. 그렇게 둘은 껴안고 한참을 울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이 밤에 어떻게 왔냐며 물어봤다. 그러자 친구가 자고 있는데 발신자 번호 제한으로 문자가 하나 왔다고 했다. 그 문자는 혜주한테 빨리 가봐 라고 적혀 있었다. 우리 집에 오기 전 친구는 나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받았다가 끊었다가 하더니 이내 안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친구는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서 그 새벽에 택시를 타고 가평에 있는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문제의 문자 메시지를 들여다보면서 문자는 누가 보냈을까 얘기를 나누었다. 이제 그 일까지 겪은 후 이 집에 있기가 싫어서 간단하게 짐을 챙겨서 친구네 집으로 갔다. 다음 날 해가 밝자마자 주인 집 아주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 집에 이상한 일이 생겨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아줌마는 태연하게 2년 계약인데 6개월 못 살고 나가면 전세금을 못 준다. 며 대신 살 세입자라도 데리고 오라고 뻔뻔하게 답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생활정보지에 가평 신축 빌라 전세 3천만 원 나는 공고를 올렸다. 얼마 있지 않아 연락이 와서 계약을 마쳤다. 다행인 게 새로운 세입자는 건장한 남자 3명이었다. 그때 꿈에서 타지 말라고 외치던 목소리는 외할머니였던 것 같다. 살아생전에 나를 그렇게 예뻐하셨다. 아마도 저승 가는 것도 막아주시고 문자도 외할머니가 도와주신 게 아닐지 생각해본다. 그 집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네 번째 이야기, 친구의 손을 잡은 것. 얼마 전 친구와 여행을 갔을 때였다.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맛집도 가서 맛있게 먹고 했더니 밤이 돼서야 숙소로 돌아왔는데 기절하듯이 피곤해서 우리는 그대로 잠이 들었다. 그렇게 잘 자다가 목이 너무 말라서 냉장고에 가서 물을 먹고 친구를 봤는데 생전 처음 보는 희한한 자세로 자고 있었다. 마치 꿈속에서 얼차려를 받고 있는 것처럼 열중 쉬어 자세로 자고 있어서 고쳐줘야겠다는 생각에 친구 팔을 잡았는데 못 만질 거라도 만진 것처럼 화들짝 놀라면서 친구가 일어났다. 갑자기 왜 팔을 만지고 그래? 팔이 저릴까 봐서 자세 고쳐주려고 한 거지. 넌 왜 뒷짐 지고 자냐? 이렇게 내가 얘기하자 친구는 표정이 확 굳어졌다.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던 친구가 사실 내가 그렇게 자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어린 시절 친구는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혼자 자랐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다.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친구는 언제나처럼 학교가 끝나면 과자 먹을 생각에 신나서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갔다. 집에 도착해서 가방 앞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서 현관문을 여는데 평소와 다르게 부드럽게 열렸다. 엄마 왔나 보다 생각하고 현관문을 닫았다.
그런데 불 꺼진 거실이 쾅하고 고요했다. 엄마가 아직 안 오셨나 하고 평소처럼 간식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컵라면에 물을 붓고 꽃갈 모양 과자를 뜯어놓고 학습지를 챙겨서 거실 탁자에 세팅을 했다. 학습지를 그냥 풀기에는 심심해서 가장 좋아하던 최애 비디오를 틀었다. 최애 비디오는 예쁜 언니가 나와서 동요를 불러주는 영상이었다. 친구가 항상 틀어놨던 동요 비디오였다. 한 손엔 꽃갈 과자를 끼워 넣고 먹으면서 즐겁게 따라 부르면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잘 나오던 영상이 멈췄다. 그런데 그 시선이 마치 자신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너무 놀라서 숨이 콱 막힌 채 영상을 바라보는데 멈춰있던 영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화면 속 목소리가 점점 소름 끼치게 들렸다. 엄마 손가락 어디 있나? 그리고 화면 속 언니의 손가락이 갑자기 꺾였다. 마구마구 꺾였다. 무서워서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뒤로 넘어갔다. 그때 갑자기 아기 손가락 어디 있나? 이러면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끼익 들려왔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스쳤다. TV 속 목소리가 아기 손가락을 찾고 있었는데 지금 내 손가락을 찾고 있나? 잡히면 이대로 죽는 건가? 차마 움직이지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영상이 갑자기 뚝 멈추고 고요해졌다. 그러더니 화면 속에 손가락이 사라졌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생각을 하며 화면을 보면서 아무 소리도 못 내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과자 봉지 안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친구 손을 확 잡아 당겼다. 친구는 그 손을 뿌리치고 비명을 지른 채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밖으로 나가야 했지만 도망칠 곳이 없으니까. 안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벌벌 떨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빨리 와. 나 무서워. 얘가 평소답지 않게 왜 이래? 무서운 꿈이라도 꾸었어? 알았어, 엄마가 빨리 갈게. 조금만 기다려. 엄마랑 통화 후 마음이 놓였던 친구는 엄마를 기다리다가 베개를 끌어안고 잠이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일어나서 엄마야? 하고 물었더니 2, 3초 정도 정적이 지나고 대답하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안심하고 잠이 들려는 찰나 끼익 하면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불 속으로 손이 들어와서 친구를 안심시키듯이 오른손을 꼭 잡았다. 그래서 엄마가 빨리 와줬구나. 안심하고 본격적으로 잠을 자려는데 이번에는 다른 손이 와서 왼손을 잡았다. 마치 양쪽에서 한 사람씩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갑자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양손을 확인하는 순간 TV 화면 속에서 사라진 하얀 두 손이 손목만 덜렁덜렁 친구의 손을 잡고 매달려 있었다. 친구는 정신을 잃고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퇴근 후 돌아오신 부모님이 기절한 친구를 보고 너무 놀라 뺨도 때리고 등도 쳐주고 물을 먹여 겨우 깨웠다. 무슨 일이냐고 괜찮냐는 부모님의 물음에 친구는 겁에 질려 대답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눈물만 흘렸다. 겨우 진정이 돼서야 얘기를 해주었는데 엄마가 이런 말을 했다. 거실에 비디오 테이프는 왜 끄집어 나와 있는 거야? 그날 이후 이 친구는 잘 때마다 아무도 잡지 못하게 꼭 뒷짐을 지고 잔다고 한다. 친구의 손을 잡은 것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5번째 이야기, 발목 귀신. 중학교 때 우리 가족은 40년 된 복도시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우리가 이사 간 집은 엘리베이터 정반대에 있는 긴 복도의 가장 끝집이었다. 낡은 것도 문제지만 내 방은 복도 쪽은 창이 나 있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들여다보기 쉬운 구조였다. 어느 날은 늦은 시간 아버지를 기다리는데 그날따라 유독 아버지 귀가가 늦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니 새벽 1시가 훌쩍 넘었다. 그런데 그 순간 창문을 보니 복도의 빛이 깜빡깜빡 보였다. 복도의 전등은 사람들이 지나가 켜지는데 사람도 없이 멀리서부터 하나씩 켜졌다. 하지만 복도엔 아무도 없었다. 그러다가 잠시 후 깜빡깜빡하면서 켜졌다. 그때 뭐지? 하면서 불현듯 생각이 스쳤다. 우리 집은 맨 끝이라 굳이 여기까지 올 사람이 없는데. 그 사실을 깨달자마자 복도의 불이 깜빡깜빡 마구 꺼졌다 켜졌다를 빠르게 반복했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몸을 숨기고 눈만 내밀어서 밖을 봤는데 아무도 없었다. 무서웠지만 확인하고 싶어서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민 그 순간 잘린 발목이 복도를 마구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래서 센서등이 미친 듯이 계속 빠르게 꺼졌다 켜졌다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자마자 바로 기절을 했다. 그렇게 졸도를 하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다.
우리 집에 이웃 주민들이 모여 있고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알고 보니 잘린 발목을 보고 내가 졸도한 사이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그걸 본 이웃 사람들을 구조에 나섰고 구급대에 신고를 했다. 그런데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술에 취하신 아버지가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몸을 비틀면서 엘리베이터를 치고 있었다. 걱정된 이웃 주민들은 아버지가 뚝 떨어질까봐 억지로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아버지를 끌어당겼는데 아버지가 엘리베이터 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버지를 모시고 구급차를 탔는데 구급대원이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 이웃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구조하신 거예요? 구해주신 분이 아버지 발목을 너무 세게 잡으셨네요. 상체를 끌어당겼다면 생길 수 없는 발목의 흔적이었는데 아버지의 발목은 시퍼렇게 피멍이 들어 있었다. 나중에 이웃분들한테 들었더니 아버지가 엘리베이터에 갇힌 모습을 보니 문틈 사이로 보니 아버지가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밑으로 계속 쓰러졌다고 했다. 밑에서 누군가가 계속 잡아당기듯 했다는 것이다. 계속 쓰러지고 계속 올라오길 반복했다고 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엘리베이터 귀신은 자기 발목을 찾고 있었던 거다. 아버지가 엘리베이터에 타셨을 때 그 발목 귀신은 복도를 돌아다니고 있었고 마침 아버지가 오자 발목 귀신은 아버지의 발목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6번째 이야기, 맞벌이 하던 가족들이 겪었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당시 저는 고1이었습니다. 그날도 5시쯤 학교를 마치고 바로 PC방으로 향했습니다. 한참 스포하던 때였는데 같이 간 친구 3명이 모두 오늘은 재미없다면서 다른 게임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스포가 제일 재미있어서 친구들이 다른 걸 하길래 그냥 계산하고 집에 바로 갔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셔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원래 집에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거동이 불편하셔서 우리가 직접 열고 갑니다. 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려 하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아버지가 제 멱살을 잡고 집 안으로 확 당기더니 문을 덜컥 잠그고 제 입을 막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밖에 누가 엿듣고 있으니 조용히 하라는 뜻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제 방으로 와서 아버지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외동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와 저는 아침에 모두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이 퇴근하고 저는 5시에 마치고 매일 PC방에 갔다가 9시쯤 집에 들어옵니다. 그날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이 퇴근하고 저는 5시에 마치고 PC방에 갔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어디 나가지 말고 필요한 게 있으면 전화하라고 하고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집에서 차 타고 10분 거리에 있는 직장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5시쯤 직장 동료들과 현장에 나가 계셨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밖에서 누가 문 두드리는데 상민이 아니냐? 아니면 너냐?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상민이는 제 이름입니다. 계속 두드리다가 밖에서 어른인데 아이 목소리를 내면서 할아버지라고 해서 할아버지는 상민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해서 어디냐고 물었고 저는 학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학교인 걸 확인하고 집에 다시 전화해서 할아버지께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고 하고 바로 집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들어갈 때 주위를 살피며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치려고 보니 몇 개는 눌려져 있고 몇 개는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집 도어락은 전자식이 아니라 버튼식 비밀번호입니다. 비밀번호가 총 6개인데 4개는 맞추고 2개는 틀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비밀번호를 누르니 손지문 때문에 번호가 점점 달아서 도둑들이 그걸 보고 비밀번호를 유추할 수 있다더군요. 아무튼 제가 아버지께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집을 노리는 도둑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께도 어디 나가지 말고 문 절대 열어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몇 주 뒤 그 사실을 잊고 학교를 마치고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보셨던 장면처럼 비밀번호가 눌려져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서 획 뒤돌아봤는데 반대편 A동 복도 창문에서 누가 기웃거리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썬팅이 돼 있어서 확실히는 보지 못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다시 누르고 문을 열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잘 계시는지 보려고 후다닥 들어갔는데 다행히 잘 계셨습니다. 그래도 겁이 나서 창문을 다 닫고 베란다도 닫고 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보고 어디 나가지 말라고 하시고 곧 집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곧 아버지께서 오시고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안정됐을 때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러 옥상에 올라가셨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갔는데 옥상 현관문 앞에 어떤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옥상 입구는 아주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남자가 어두우시죠? 불 켜드릴게요 하면서 자기 폰 후레쉬를 켰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놀라셔서 누구야? 라고 했는데 뒤에 복도 창문에 다른 남자가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뒤에 있던 남자가 뛰어내려 아버지 뒤통수를 몽둥이로 내려쳤습니다. 빗 맞았는지 아버지는 기절하지 않고 때린 남자의 멱살을 잡고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현관문 앞에 있던 남자가 와서 아버지를 몇 차례 더 때리고 아버지가 힘이 빠질 즈음 둘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는 것도 막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둘이 시부렁거리며 그냥 걸어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돌아오셔서 제가 빨리 병원 가보라고 했지만 지금은 못 간다고 하시면서 붕대로 머리를 감고 다음날에 병원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퇴근하지 않으신 어머니께 전화드려 찜질방에서 자고 내일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짐작 가는 사람 없냐면서 수사를 했지만 수사 기간이 끝나고 몇 년 뒤에 아버지가 기억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사 온 첫 달에 반상회를 하는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302호에 한 총각이 모든 어른에게 무슨 일 하냐고 맞벌이 하냐고 자식은 몇 명 있냐고 자식이 몇 살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총각은 2달 만에 이사 갔습니다. 이사 가고 2주 뒤에 터진 일이었습니다. 우리 B동에서 맞벌이하고 외동은 우리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바로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7번째 이야기, 담임 선생님. 나와 내 친구가 중3이었을 때였습니다. 제 친구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친구 어머니는 강인하셔서 제가 문병 갔을 때도 아픈 기색이 없으셨습니다. 말기쯤 친구 집안 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집에서 보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네 담임 선생님께서 학교 빠져도 좋다고 하셨지만 어머니는 공부가 더 중요하다며 학교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친구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했는지 성적도 놀랍게 좋아졌습니다. 10월쯤 친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침에 친구 전화를 받고 병원까지 갔다가 친구가 괜찮다고 하며 학교 끝나고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전날 밤 8시경 쓰러지셨다가 가셨다고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친구 사정을 이야기하고 단체 조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갸우뚱하셨습니다. 어제 10시경 친구의 성적이 많이 올랐으니 힘내라고 어머니께 전화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어머니는 집에 계실 리가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친구 집에서 유품 정리를 도와주는데 친구가 어머니 돌아가시던 날 10시에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번호였고 통화 기록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으로 아들의 칭찬을 듣고 싶으셨던 걸까요? 요즘도 친구를 만나면 이 이야기만 합니다. 이제 친구는 울지 않고 장학반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한답니다. 8번째 이야기, 해운대에서 겪었던 일. 저는 고2 때 해운대 신시가지에 살았고 공부엔 관심이 없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은 어머니가 병원 일로 바쁘셔서 동생과 해변가 근처에 있는 크라운 호텔 오피스텔 원룸에 살았습니다. 우리들의 아지트였고 친구들과 항상 그 친구 집에 놀러가고 자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늦게까지 여자 둘과 친구 셋이서 술을 마시며 친구 집에서 놀았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도 하면서요. 제가 담력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오피스텔은 밤 10시쯤 넘으면 중앙 엘리베이터를 제외한 비상 계단 쪽 불은 다 꺼져 있었습니다. 게임은 처음 내기에 진 사람이 중앙 엘리베이터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라이터를 놓고 오고 다음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처음에 불행히도 제가 져서 라이터를 놓고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담이 꽤 강한 편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호텔 안 기운이 이상했습니다. 원래 조용한 호텔이긴 하지만 그날따라 유달리 적막함이 느껴졌습니다. 더군다나 매일 켜져 있던 화장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이 라이터를 변기 위에 놓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차례로 제 여자친구가 걸렸습니다. 무서워서 도저히 못 가겠다며 친구와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여자 둘이서 라이터를 찾아오기로 하고 나간 5분 뒤 친구가 놀래켜주겠다며 뒤따라 나갔습니다. 우린 웃으며 기다렸는데 멀리서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뒤따라갔던 친구까지 겁에 질린 얼굴로 울며 뛰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놀래켜주려다 실패하고 셋이서 라이터를 찾고 화장실을 나오려는 순간
화장실 창문으로 거꾸로 뒤집어진 여자 얼굴을 봤다고 했습니다. 세 명이 모두 봤다고 했습니다. 화장실에는 불이 꺼져 있어서 달빛에 의해 창문 밖이 보였던 것입니다. 방에 남아있던 저와 친구는 중앙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한 순간 비상 계단 쪽에서 여자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친구도 들었는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친구 앞이라 강한 척하려고 확인하러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울음소리가 딱 끊기며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섭다며 여자 둘과 친구는 집으로 돌아가고 집주인인 친구와 저는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8시경 누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잠결에 누구냐며 문을 열었는데 덩치 큰 아저씨 2명이 명찰을 보이며 형사라고 했습니다. 친구 집이 507호였는데 바로 위층인 607호에서 어제 살인사건이 났다고 했습니다. 시각은 전날 12시에서 1시경. 607호에 살던 여자는 기자였고 칼에 수십 군데 찔려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술 마시며 놀던 시간에 위층에서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경찰서에 용의자 신원 확인차 3번이나 수업을 빠지고 갔습니다. 범인이 잡혔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형사들과 이야기할 때 경비 아저씨 말씀이 기억납니다. 어제 내가 분명 소등을 안 했는데. 9번째 이야기, 오른손. 저의 군대 시절 후임병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저는 강원도 고성과 속초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전역대기 64일째 되던 날 저희 소대에 신병이 들어왔습니다. 대구에서 왔더군요. 같은 동네 같은 학교 출신이라 반가워서 조금 과하게 잘해줬습니다. 괴롭힌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자기 오른손을 만지는 걸 미친 듯이 싫어했습니다. 강제로 잡으면 비명 소리까지 낼 정도였습니다. 그것 빼고는 다 괜찮은지라 후임들에게 오른손 만지는 건 자제시키고 평범한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그 녀석도 외곽 근무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분대장을 맡고 있었고 저녁 대기 중 근무 인원이 부족해 외곽 근무 땜빵을 섰습니다. 그날은 그 녀석이 처음 근무를 서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녀석을 데리고 공포탄을 수령 후에 대공 근무지로 갔습니다. 대공 근무지 뒤쪽은 높은 산이고 앞쪽도 산입니다. 완전히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뒤쪽 철책으로는 가끔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곤 합니다. 발자국 소리라던가 아이 웃음소리, 뭐 군대 근무지라면 한 번쯤은 들리는 소리들입니다.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지만 그날도 어두운 근무지에서 그 녀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하던 그 녀석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혹시 귀신을 믿으십니까? 한 10분간 서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 녀석이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합니다. 김 병장님, 혹시 3년 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순간 온몸이 오싹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제가 입대하기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은 소대장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웃는 얼굴로 그 녀석에게 아직 살아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 녀석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더군요. 섬뜩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 녀석은 매일 근무를 나갔고 근무를 나갈 때마다 다른 선임에게 그 선임 주위에 최근 죽은 사람들을 신기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 생활기록부를 봤을 때 부모님이 무당도 아니고 집안에 그런 내력을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일요일날 그 녀석을 불러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너 소문에 귀신 보인다고 하더라. 그 녀석이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오른손을 누가 못 건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제 오른팔에 누가 손을 잡고 있습니다. 자기가 군대에 오기 전에 좀 놀던 놈이었습니다. 동거하던 여자도 한 명 있었고 그 녀석은 그 여자를 가지고 놀다 버릴 생각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그 여자를 차버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여자는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다 무단횡단하다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 여자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은 다음 날부터 꿈마다 그녀가 나타나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꿈에서 그녀에게 울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 다음 생에 만나면 내가 함께할게라고 말하자. 그녀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며 이제 늦었어. 나 혼자서는 못 가라고 말하면서 자기 팔을 꼭 잡더랍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도 그녀가 팔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명한 무당도 찾아가고 기수련하는 사람들도 찾아갔지만 도저히 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영장이 나와 군대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녀석 말로는 지금도 그녀가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누구에 대해 이야기해 줄까? 저 사람 할아버지 몇 년 전에 죽었다라고.
자꾸 옆에서 그녀가 자기 선임들의 죽은 친척들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오른손을 다른 사람에게 건드리려고 하면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손잡으면 저 자식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 오른손을 못 잡게 한 거랍니다. 그 소리 듣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는 3월 초에 전역했습니다. 전역하면서도 그 녀석이 신경 쓰였습니다. 후임 분대장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고 잘 지켜보라고 이야기하고 전역했습니다. 대학 생활하면서 그 녀석 소식도 궁금해서 애들은 어떻게 지내나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녀석이 제가 전역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밤에 혼자 몰래 일어나 화장실에서 커터칼로 오른쪽 손목을 그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불침번이 빨리 발견해서 병원에 후송해 살았다고 합니다. 그 일로 상급부대에서 조사 들어오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녀석 정신 이상으로 의가사 판정 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그 녀석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자기는 괜찮다고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 마지막에 자기 죽을 때 함께 가줘야 하지 않겠냐고. 10번째 이야기, 악어. 악어란 직업은 시체 수거. 정확히는 물에 빠져 죽은 시체를 찾아 건져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시체란 게 사람이 한번 빠져 죽으면 바로 가라앉지 않고 한 23일은 그 주변을 떴다 가라앉았다 합니다. 강에 빠져 죽은 시체는 유속이 느리고 찾는 게 어렵지 않지만 바다에 빠진 시체는 미물 설물 때문에 시체가 어디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빠져 죽은 지 3일 안에 시체를 못 찾으면 영영 못 찾는다고 합니다. 어떤 여름 부잣집 딸이 오빠와 밤바다 구경 갔다가 방파제에서 발을 헛디뎌 물에 빠졌습니다. 오빠는 구하지 못했고 어두운 밤바다는 동생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새벽이 되고 다시 아침이 되고 가족들이 울면서 주변을 뒤졌지만 동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악어란 직업은 사람 많이 빠져 죽는 여름 한철이라 해수욕장 마을 근처에 산다고 합니다. 사람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는 작은 해수욕장에 금방 퍼지고 가족들은 악어를 구했습니다. 마침 그 마을에 악어 팀이 하나 있었는데 늙은 악어와 조수인 젊은 악어 한 명이 가족을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빠졌으니 이것저것 재지 않고 장비를 챙겨서 물에 들어갔습니다. 빠진 지 얼마 안 되었다면 그 근처에 있을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약 20분 정도 지나서 두 악어가 올라왔습니다. 물속이 더러워서 시체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날이 흐려지더니 빗방울도 조금씩 떨어졌고 장비도 챙겨와서 본격적으로 찾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침통한 표정으로 그러라고 했습니다. 젊은 악어가 장비 챙기러 떠나고 늙은 악어가 방파제에 걸터앉아 중얼거렸습니다. 가족들은 애가 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두 악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체를 보고 나왔습니다. 방파제 바로 밑 철망에 허리가 끼어 있는 여자의 시체를 확인하고 온 것입니다. 젊은 악어가 추가 장비를 챙겨와도 늦장을 부리자 오빠는 짐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충대충 하는구나 싶어서 가족들 몰래 오빠가 웃돈을 더 찔러주니 그제야 다시 찾아본다며 물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30분 만에 나와서 못 찾았다고 했습니다. 빗방울도 조금씩 더 굵어지고 날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결국 첫날은 접어야 했습니다. 안심하라고 23일 안에는 꼭 찾을 수 있다면서 악어들은 가족을 달래고 철수했습니다. 사실 두 악어는 시체 자리를 확보해두고 견인 장비도 걸어둔 상태였습니다. 언제든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날 밤은 비가 많이 왔습니다. 다음 날 해 뜰 때부터 비를 맞으며 기다리던 가족들 앞에 악어들은 어슬렁거리면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늙은 악어가 젊은 악어에게 속삭였습니다. 내려가서 마지막 확인하고 올라오겠다. 위에서 견인 장비 챙겨라.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던 늙은 악어가 10분도 안 돼서 튀어나왔습니다. 황급히 장비를 벗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젊은 악어는 당황했습니다. 늙은 악어는 물에서 나오자마자 장비를 챙기고 철수 준비를 했습니다. 받았던 대금도 다시 가족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늙은 악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손 떼겠소. 다른 악어 부르시오. 한마디 한마디가 겁에 잔뜩 질려 있었습니다. 젊은 악어는 황급히 늙은 악어 귀에 속삭였습니다. 형님, 왜 그러세요? 시체 없어졌어요. 늙은 악어는 젊은 악어에게 뭐라고 속삭이더니 젊은 악어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악어들 사이에도 미신 같은 불문율이 있습니다. 첫째, 술 마시고 작업하지 말 것. 둘째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상식적인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셋째 경우인데 시체가 물에 서 있을 때입니다.
물속에 시체가 서 있을 수 있나? 상상해보면 섬뜩합니다. 물속 바닥에 서서 해초처럼 머리카락이 하늘거리는 악어들이 말하길 서 있는 시체는 물에 빠져 죽은 한이 너무 깊어서 살아있는 사람을 더 데려가려 한다고 합니다. 늙은 악어가 황급히 물 밖으로 나온 것도 물속에 서 있는 그 아가씨를 봤기 때문입니다. 늙은 악어는 도망치듯 철수하고 가족들은 그 이야기를 모르니 당황했습니다. 젊은 악어는 혼란스러웠지만 악어는 여름 한철입니다. 한철에 사람 죽은 건수 하나 잡기가 빡센데 미신 때문에 인양 준비까지 다 해둔 건수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장비를 챙기고 도망치려는 늙은 악어를 붙잡았습니다. 미신이라고 괜히 무서우라고 하는 것이라고 제정신이냐고. 받은 돈이 적지 않은데 또 어디 가서 건수를 잡으려고 하느냐고. 하지만 늙은 악어는 완고했습니다. 반평생 해온 직업의 원칙이랄까. 절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젊은 악어는 화가 났습니다. 혼자서라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차피 시체 위치도 알고 인양기도 걸어뒀는데 겁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비를 챙기고 도망치려는 늙은 악어는 당황했습니다. 왜 그러냐, 미쳤냐,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젊은 악어는 단호했습니다. 가족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마음에 안 들어하며 악어들을 다그쳤습니다. 그 정도로 보수를 더 챙겨줬으면 얼른 내 딸을 찾아올려라. 돈을 더 달라고 쉬하는 거 아니냐. 사람 죽었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등등. 결국 젊은 악어는 씩씩거리며 장비를 챙기고 물에 들어갔습니다. 늙은 악어는 말리지도 못하고 발만 굴렸고 가족들도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5분, 20분, 1시간이 지나도 젊은 악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소통에 산소가 다 없어졌을 게 분명한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주저앉았고 늙은 악어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습니다. 여자의 시체도 건지지 못하고 젊은 악어도 실종되었습니다. 며칠 뒤 인근 해안가의 시체가 파도에 밀려 올라왔는데 빠져 죽은 여자의 시신이 올라온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올라온 게 아니었습니다. 사라졌던 젊은 악어를 꼭 끌어안은 채로 둘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여자의 머리카락이 젊은 악어의 장비에 감긴 채로 둘이서 마주한 채. 11번째 이야기, 저렴한 펜션. 저는 올여름 친한 오빠들과 친구 등 8명이 펜션을 빌려 1박 2일 여행을 갔습니다. 펜션은 넓은 방이 2개 있었고 시설이 깔끔했음에도 유난히 싼 숙박비 때문에 다들 만족하며 짐을 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펜션에서 밤늦게까지 먹고 마시고 놀다가 일행 중 4명은 지쳐 옆방으로 잠을 자러 갔습니다. 남은 저를 비롯한 4명은 다른 방에서 계속 떠들고 노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자러 들어간 언니 중 한 명이 천천히 엉금엉금 기어 나오더니 방문과 현관문 사이에 놓인 냉장고에 머리를 쿵쿵쿵 박았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자던 방으로 엉금엉금 기어 들어갔습니다. 잠이 덜 깬 건지 그 꼴이 우린 너무 웃겨서 깔깔거리며 웃었는데 점차 아무도 웃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으로 기어 들어간 언니가 다시 천천히 기어 나오더니 또 냉장고에 머리를 쿵쿵쿵 박고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쿵쿵쿵. 점차 우리는 무서워져서 그 언니를 깨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언니를 일으켜 세워 억지로 잠을 깨웠습니다. 정신을 차린 언니가 마구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더니 우리가 놀고 있는 방구석에 자리를 잡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우리는 괜히 오싹하기도 하고 기분이 묘해져서 더 놀 기분도 들지 않아 다들 그 방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궁금해서 그 언니에게 어젯밤 왜 그랬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언니를 비롯해 옆방에서 잠을 자던 4명의 친구들까지 전부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친구 중 한 명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옆방에서 자던 언니를 비롯한 일행 4명은 전부 동시에 가위에 눌렸답니다. 그리고 4명이 동시에 머리를 산발한 여자 귀신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 귀신은 4명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그 언니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질질 끌고 갔다고 합니다. 언니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다 냉장고에 머리를 쿵쿵쿵 박았고 냉장고에 걸려 귀신이 머리채를 놓치면 언니는 다시 방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끌려 나오길 반복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3명은 가위에 눌린 채 언니가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광경을 지켜봐야 했다고 합니다.